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고백의 박동규입니다. 가끔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아나 모르나. 사실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 하면 살아가는 밖의 삶이 어떻게나 쪼들리고 일도 많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쉼표라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삶의 쉼표, 그리고 천천히 산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유하며 살고 명상하며 산다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담고 있는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로 유명한 이시영 박사가 설립한 힐리언스 선마을. 이곳은 건강 관련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이곳의 촌장인 이시영 박사. 그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생활에서 자연의 섭리를 회복해야 한다며 새로운 건강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도시인들의 생활을 보면은 술, 담배, 과로, 스트레스, 그리고 온갖 공해, 소음, 또 우리는 한 블락을 걷지도 않는 이런 운동 부족,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던 이 방어 체력이 이제 자꾸 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학이라는 것은 약을 쓰지 않고 우리가 생활 습관, 생활 환경만 개선을 하더라도 충분히 원래 우리가 갖고 태어난 방어 체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그는 1934년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의학 박사를 거쳐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과정을 공부한다. 1977년 민간에서 통용되던 화병을 임상 연구하여 한국 문화와 관련된 정신의학적 증후군으로 규정했다. 1982년 저서 배짱으로 삽시다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정신과 전문의로 알려지기 시작한 이시영 박사. 현재까지 40여 권이 넘는 정신치료 에세이를 발행해 잇따라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정말 이 작은 습관이 큰 병을 만듭니다. 또 작은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그 엄청난 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어려운 이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생활을 조금만 조심해서 다듬어 가면서 생활해 주십사. 이 제 부탁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강조하며 육체의 질병을 돌보듯 마음도 보살펴야 한다고 말하는 이시영 박사. 빠르게 걷되 마음의 여유를 갖고 치열하게 살되 휴식을 잊지 않는 늘 새로운 삶을 찾아 도전하는 이시영 박사의 특별한 고백을 들어본다. 정신과 전문의이시면서도 칼럼니스트로 그 책도 많이 내시는 우리 이시영 박사님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말로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이렇게 뵈면 나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선배이신데 이렇게 저보다 더 젊게 보이셔서 난 좀 섭섭한데 어떻게 그렇게 활력이 넘치십니까? 그래. 아. 저도 어디 가면 이제 58년 개띠락하고 사기를 쳤는데 네. 들어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요새 그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래. 섬마을에서 예. 정말 자연을 접하고 그렇게 사니까 예. 그게 아마 건강한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 이제 요즘이야 뭐 이렇게 우리들이 신경정신과라는 것이 독립적인 분야로서 잘 알려져 있고 또 환자들도 많이 찾아가게 되는데 선생님이 처음 그 전공을 선택하실 때만 해도 그 생소한 분야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경정신과를 선택하게 되셨습니까? 선생님, 제가 사실은 생소학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예. 좀 하고 싶었던 것도 한 가지 이유고요. 예.
그러자도 내가 정신과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 고향 친구들은 저놈이 평소에도 실성하더니 드디어 정신과를 그런 이야기도 예. 듣곤 했었는데 저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학생 운동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그 사람을 좋아하고 또 사람을 접하기 쉬운 과가 정신과고 또 이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사회정신의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뭐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 예일대학에도 가보고 그랬던 거죠. 그렇죠.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가족사적인 혹은 그래도 선생님이 겪었던 우리 민족사회 변동기에 어떤 사회와 나와의 관계를 많이 생각하는 연배가 아니시겠나 생각도 들면서도 네. 그걸 그 어떻게 어떤 그 가족사라는 건 어떤 내 속에 아버지나 우리 형제들이나 그 가족 간에서 그런 좀 그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우리 집안에는 이제 삼촌 두 분이 계셨고 아버님하고 이제 삼형제 분이셨는데 작은 아버지가 이제 독립운동가로 네, 뭐 할빈에 그러시죠. 되셨고요. 또 막내 삼촌도 이제 해방 후에 그때 또 좌익운동을 이제 하셨고 이제 아버님은 워낙 성격이 정말 이 장남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막 속은 당신 속은 어떠신지 몰라도 어쨌든 그때 시대에 따라서 예, 아마 영합을 했지만 참 그 아버님의 깊은 한숨이라든가 이런 걸 저는 어릴 적부터라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일본 시대에는 공무원을 해서 요즘 말하면은 문화재 관리 그때 이제 유교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어쨌든 이제 누가 보기에 뭐 일본 관리죠. 그렇죠. 해방 후에는 또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을 했으니까 일본 시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때 인테리가 뭐 우리야 몰랐지만 그때 나라를 빼앗겠다는 서름을 아버지가 가장 그 뼈아프게 경험하고 더구나 동생이 투옥이 되고 그렇고 또 해방되고는 또 이 좌익 우익 그때 뭐 전국이 그랬으면 대구에서도 인텔이라면 이런 그런 그 좌익적인 사상이 다 뭐 기본적으로 다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갈등을 억제하면서 학교 교단에서 해야 된다는 아마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무엇인지 모르게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 박사님, 한국인들에게만 있다는 이 화병에 대해서는 언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돼서 이걸 이제 전공하시게 됐습니까? 화병도 사실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정신과를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제 미국에서 한 정신의학하고 한국하고는 너무나 다르니까 저로서는 새로운 어떤 문화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하고 이 서양 사람하고는 너무나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화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처음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꾸 문득문득 이 바탕에 떠오르는 생각은 아버님의 생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왜 그때 아버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제가 생각했기에 역시 아버님은 화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닌가. 아마 저한테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하나의 또 화가 되고 한으로. 그래서 제가 정말 그걸 쓴 것은 아버님에 대한 생각이 아마 제일 바탕에 많이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까? 자, 이승우 박사님 가슴 속에 그 어떤 아버지는 어떤 존재로 남아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말씀 나누기를 하죠. 아버지, 몇 년 전에 심었던 대나무와 억새가 보기 좋게 선마을을 감싸고 있습니다. 처음 심었을 때는 잘 자랄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이제 제법 푸른 녹음을 이뤘네요.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돌봐주신 덕분인가요? 이곳의 억새와 대나무를 볼 때마다
먼저 가신 아버지 생각이 간절합니다. 선비의 곧고 강직함을 나타내는 대나무처럼 아버지의 성품도 그렇게 대쪽 같으셨죠. 집안을 지켜내겠다는 아버지의 신념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들은 작은 삼촌의 좌익 활동 때문에 모두 거리로 나앉았을 뻔했습니다. 16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던 아버지. 당시에 아버지 어깨가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당뇨와 폐결핵을 앓으면서도 지금은 그렇게 흔한 인슐린 한 병을 제대로 사들이지 못하고 보내드려야만 했던 저를 용서하세요. 마지막 임종하시던 날,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작고 희미하게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3가지 유언. 지금도 그때의 아버지 모습이 생생합니다. 시대의 아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 무거운 짐을 지며 평생을 지내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없는 등 뒤를 지켜보며 자란 세월. 그 많은 깨달음을 주고 가신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이시영 박사님 아버지에 대한 회상기를 보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시대가 참 바뀌고 그때는 뭐 저는 그 대구서 그 11폭동도 봤습니다만 그런 격동기일 때 아버님께서 맏형으로서 동생들 거느리고 사신을 하고 굉장히 이 갈등도 많이 겪으셔야 되는데 옆에서 보실 때 어떠셨습니까? 그때는 뭐 저는 어릴 적이었으니까 요즘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은 정말 아버지의 무게가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참 새삼스럽게 아버님이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다든가. 그나마 가장으로서의 아마 철저한 선비 정신에 이 사대부의 집안에 내가 낮은데 내까지 흔들리면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일본 시대 관료 생활을 하시면서 또 해방 후에 이 그런 모든 갈등을 속으로 사귀면서 그래도 겉으로는 의연하게 아버님이 때로는 뭐 끼니도 없었지만 아침에는 턱 차려입고 나가시면은 그래도 큰 기침 한번 하시고 이게 걸어가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저는 눈이 아주 선합니다. 그래요. 박사님 그 작은 삼촌이 속 좀 썩이셨지요. 그런데 그게 투옥되는 바람에 숙모집을 어떻게 입양 가시게 됐다고요? 잠시 동안이라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2살 때, 3살 때 그때였는데 이제 아이고 일본 사람들은 나쁘지. 첫날 밤에 할아버지가 하도 작은아버지가 그러시고 다니시니까 저는 장가를 보내면 좀 나으려니 이래서 장가를 보냈는데 첫날 밤에 고동기 형사가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뭐 우리 작은 어머님은 정말 남편 뭐 얼굴도 정말 본 적도 없었죠. 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둘째 아들이니까 이제 숙모 밑으로 양자를 이제 가게 됐죠. 근데 그 숙모님이 그러니까 뭐 정말 금이야 오기야 길렀는데 이 숙모님하고 저하고는 코드가 안 맞았던 거예요. 네. 저는 그때 숙모님이 한 번씩 이 친정에 외가에 데려가면은 뭐 저를 아주 완전히 아버지 사우디 뭐 왕자처럼 옷을 곱게 해 입히고 그렇게 왔는데 시골에 자란 아이가 그거를 단 1시간들 견딥니까 뭐 당장 흙에 뒹굴고 묻히고 들어오면 뭐 맨날 그렇게 이제 숙모님 저를 무척 때렸어요. 그렇게 어떨 때는 이거 큰 집에 가면은 누 집에 가라고 쫓아내고 또 우리 집에 가면 또 숙모를 날 때리고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고 마을 한복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요즘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의 그 가슴이 예. 저놈이 그래도 괜찮은 놈인데 그래요. 이게 이제 어디 올 때 갈 줄 없이 이제 또 비는 부슬 쏘고 누구한테 기다리고 있으니까 구두 소리가 뚜벅뚜벅 나는데 턱 보니까 아버님인데 이게 뭐 달아날 수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그냥 가방을 턱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그때 껴안아 주시더라고요. 아무 말은 없어요. 너 왜 여기 있느냐? 저녁은 먹었느냐? 왜 집으로 안 가느냐? 그때 그 아버지의 그 가슴 콩닥거리던 것은 지금도 저는 아주 막 전율이 느껴지는 정도로 느낍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참 그러고 계시더니 나를 낳아주시더라고요. 그래 집도 방 2칸에 16식구가 사셨다며요. 그렇습니다. 해방이 되자 뭐 이제 대구로 왔는데 그때는 이제 관사에 예. 이제 관사에 이때 방이 딱 2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정말 전부 다 이제 모여 살고 이제 우리 이 삼촌은 이제 극하고 이제 다니니까 예. 우리 숙모님 뭐 사촌 동생 둘까지 그야말로 뭐 초만은 이제 다리를 뻗칠 자리도 정말 없이 그렇게 지냈었죠. 그때는. 아이고, 아버님 마음고생도 엄청 심하셨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박사님 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당뇨하고 폐결핵은 왜 걸렸어요? 그래? 아버님은요. 아버님이 술을 몰래 자시는 어른이 아닌데 네. 그때부터 술을 자시더라고요. 아, 그게 지금 생각하기에는 화술이에요. 예. 정말 술을 자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시더니 뭐 워낙 그 술을 또 많이 자시고 그래서 당뇨병이 먼저 오고 되게 당뇨병을 그때는 뭐 인슐린 한 병 값이 쌀 한 말 값이니까 그래. 뭐 보리 한 대도 팔 형편이 안 되는 집안에 이게 뭐 당뇨 치료를 옳게 못 하시니까 이제 결핵도 이제 겹치게 되고 그러다 그러면 이제 콩팥도 뭐 제대로 기능도 못 하시고 이제 이 온 몸에 말초 신경염이 오고 그래서 참 사변 때 정말 설상가상으로 아버님도 병석에 계시면서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참 아버님께서 51에 돌아가셨는데 네. 가슴 아픈 추억입니다만 박사님께서 병원에 무슨 각서를 쓰셨다고요 그때? 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님 이제 동산병원에 이제 입원을 이제 하셨는데 입원비가 없었죠. 그때 제가 이제 대학 때가 3학년, 4학년 의과대학 졸업하기 바로 이제 직전이네. 그때는 이제 외국 분이 원장을 하셨어요. 마페시라는 분인데, 근데 그분을 찾아가서 내가 참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고 내가 의사가 되면은 여기서 꼭 근무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참 고마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요. 아버님이 그냥 퇴원을 시켜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동산병원에서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제가 미국 갔다가 정말 돌아와서 그 마펫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친하게 됐습니다. 같이 테니스 치고 저를 뭐 잘 아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는 갚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더니 당신은 그 말 한마디로서 충분하다. 예. 그러고 뭐 서류도 다 없어졌고 그때 다 해결이 됐노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동산병원에 대해서 큰 빚을 지금도 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네. 우리 사회 안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빚을 다 탕감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을 예. 또 이시영 박사님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랬지. 예. 그런 말 나는 그런 것들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의식이 오락가락 하시면서 또 유언을 하셨다고요? 아버님이 곧 이제 돌아가신다. 그래서 이제 형이 그때 군에 있었으니까 왔는데 또 조금 이제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형은 또 다시 돌아갔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날 이제 정말 돌아가셨는데 그때 뭐 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님 그때 뭐 의식이 안 좋으신데
말씀을 세 가지를 그때 하신 것 같아요. 제 손을 잡더니 형보다 잘나지 마라. 아버님은 제가 좀 위태해도 형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얌전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당신하고 굉장히 부자간에 왼쪽에 있어봐야 말 한마디 안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하죠. 아버지 성격 딱 그대로 우리 형은요. 근데 제가 이제 워낙 이렇게 설치고 다니니까 참 자꾸 이제 아버지가 당신 동생 생각들이 자꾸 나시는 거예요. 이게 네 너무 나서지 말아라. 네가 자꾸 나서고 이러다가 우리 집이 이렇게 됐는데 아마 그런 아버지로서는 한 맺힌 이야기 같았고요. 둘째는 우리는 형제가 6형제인데 예. 딱 여동생이 하나였습니다. 네. 근데 아버님이 그 여동생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네. 이게 다섯째인데 순번으로 말하면. 예. 근데 그 후에 또 아들이 또 둘 떠드나. 그렇게 우리 집에는 무슨 애들 생일은 몰라도 우리 여동생 생일을 합니다. 12월 28일이에요. 저는 예. 제 생일도 안 지키고 그런 정도 아버님 맞아요. 끔찍이 아주 좋아하시고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동생 대학을 보내라는 거. 예. 참 힘들었죠. 근데 뭐 밥도 못 먹는 집에 더구나 여학생 대학을 어떻게 보냅니까 도대체.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은 제가 잘 못 알아듣겠지만 그런 말씀인 것 같아. 네가 나라를 아버님 생각에도 제가 굉장히 항상 이 사회 운동을 하니까 저는 굉장히 나라 걱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도 네 앞을 꼭 닦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건 분명치 않아. 아마 대충 그런 뜻으로 저는 그러셨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 참 50대의 나이에 지방과 시대의 부름을 듣고 그렇게 눈을 감으신 아버님께서 남기신 말씀인데 박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어떠셨습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저는 뭐 형보다 잘나지는 정말 못했고 네. 그렇게 잘나지 마라 하는 뜻은 너무 나서지 마라. 뭐 저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도 정치만은 절대로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저는 지금도 많은 유혹도 들어 중간에는 받았었지만 저는 정치만은 하지 않고 정치 집회도 저는 가지 않고 이것만은 저는 아주 철저히 지켰고요. 그때 참 여동생도 대학을 다니면서 그래도 그때 효대 약대를 갔습니다. 네. 대우서는 제일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또 효대는 사립대학이니까 등록금도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참 아주 어렵게 예. 동생 이제 공부도 시켰고요. 그래도 이제 그 후에도 쭉 참 고맙게도 이제 의사가 되고 나니까 네. 이제 밥 굶을 일은 정말 없었고요. 네. 그래도 우리 가족들 밥 굶기 일은 않았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님 유언은 저로서는 충실하게 잘 지켰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참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갖기에 그립고 아쉽고 뭐 아버님께 지켜보고 계시다면 내가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이제 제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버지는 말씀은 안 하셔도 항상 저를 걱정을 해두셨지만 아직은 뭐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짓도 안 하고 있었고 정말 아버님의 그 꼿꼿한 선비의 기상을 저는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고 저는 지금도 그 기상을 지키는 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이시연 선생님 뭐 저는 어떻게 이렇게 어느 날 아버님 무덤에 가서 엎드리면 이게 선생님 같이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드릴 그런 용기도 없습니다. 선생님은 그래도 잘하셨다 생각이 되는데 아버님 살아계시면 뭐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으실까요? 부모님 살아계셨다면은 갈비를 한번 같이 한 번씩 먹어보고 그래. 그리고는 모시고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시니까 술도 한잔하고 영화를 꼭 한번 그래요. 모시고 갔으면 그때 제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우리 친구 녀석이 이 극장 영화관 주인이 있었어요. 표를 2장을 얻어서 아버님이 하도 무료해 보여서 영화를 가시겠습니까? 그게는 순떡 따라 나서시더라고요. 예. 간다고 갔는 게 여자들이 수영하는 영화였었어요. 민망한지 수영하는 영화니까 모두 먼저 뭐 보고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 못마땅하신 표정 같아서 아버님은 나가실까요? 하길래 맞아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모처럼 제가 그리 이제 평생 처음이요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요. 이 자식하고 영화관에 왔는데 못마땅해도 다 보셨던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면은 이번엔 참 아버님 모시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영화를 한번 모시고 갔더라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시영 박사님도 아버님으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비춰질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은 제가 아버지한테 받았던 교훈도 아버지도 저한테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말씀도 안 하셨지만 저는 아버지는 등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가 모범을 보이면은 내가 자식들 앞에 떳떳하면은 아이들도 잔뜩 따라오리라. 근데 참 고맙게도 남매들이 잘 따라왔습니다. 예. 우리가 이시영 박사님을 통해서 그 강연하실 때 모르는 이런 속에 감춰져 있던 아버지와 인연, 그 온 가족과의 인연에 대한 우리들의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듣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시영 박사님이 보여준 그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아버님이 남기신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오는 삶의 어떤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백은 우리들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 나와 함께 사는 사람, 그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며 어떤 것이 정도로 갈 수 있는 길인가를 살펴보고 그들과 친화해가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고백처럼 우리도 서로 아버지로서 서로 등을 통해서 자식을 가리키고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빕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